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울산의 성곽도시로 강의를 하게 된 한성근입니다. 대형 연휴전이라 가지고 아, 고향으로 떠난 학생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 성곽에 대한 울산의 성곽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성곽이 뭔지 아실 겁니다. 앞에 불 좀. 뭔가. 아닌데. 그래서. 예. 어, 읍성이라든가 성곽에 대한 얘기는 뒤쪽에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순서대로 PPT 준비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동북아시아 위성 지도를 펼쳤는데요. 저기 흰색으로 된 별표가 있는 곳이 이제 울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의 동남쪽 이제 끄트머리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위치가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하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즉,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할 때는 울산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아마 그 역사 시대가 시작될 즈음, 뭐 기원 전환 시기, 그 무렵에는 한국에서 일본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갔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몽골이 침략해서 할 수 있듯이 몽고군이 일본까지 쳐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한 두세 번. 상륙까지도 했습니다만은 결국 실패했는데요. 그때도 이 통로를 지나갔고, 또 임진왜란 때도 일본군 대군이 바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선을 따라서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지도가 이걸 확대하면은요, 뭐가 보이냐면 요 라인, 요 바다에는 요 대마도, 또 일기섬 등등해서 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을 따라서 눈으로 보면서 항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울산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이 바닷길은 육지가 보이는 항로입니다. 그래서 역사시대 이전부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통로를 따라서 이 바다를 건너가고 건너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울산이 중요한 그런 전략적인 요충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요충에는 또 성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설인데요. 대마도 아시죠? 대마도. 대마도로 이제 상대할 대자에다 말맞자를 쓰고 섬도자를 쓰거든요. 일본어로 읽으면 쯔시마라고 읽습니다. 쯔. 근데 이때 쯔는 대자가 쯔로 발음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쯔라고 하는 건 항구할 때 우리 나루진자도 쯔로 발음하거든요. 저는 이게 대마도라고 할 때는 항구라는 의미도 있고 특히 우리 신라의 이두로 말이죠. 이두식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마, 건너말입니다. 건너말. 울산에는 보면 저기 거마곡이라고 하는 그 마을 이름이 있어요. 거마. 클거자의 말맞자거든요. 이거는 경상도 말로 큰 마을이라는 것을 이두식으로 한자를 빌려서 표기한 겁니다. 거마로 쓰고 읽을 때 큰 말로 읽거든요. 큰 말은 호스 아니고 빌리지입니다. 마을입니다. 그래서 큰 마을, 대마는 건너마을. 즉 우리 부산이나 울산 해안가에서 봤을 때 이 대마도라는 섬은 건너마을인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깊이 공부는 안 했지만 이 대마도에 관계되는 자료를 일본 쪽 자료를 많이 읽어봤는데 설명이 없어요. 왜 대마도가 됐는지, 그 대마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오히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건너말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기억되시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우선 순서대로 오래된 성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울산은 그 계병성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읍성이라는 성도 있었는데 읍성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옛날 고자를 써서 고읍성입니다. 우선 기록에 보면은요. 기록에 보면 그 삼국 사기에 722년에 관문성을 쌓았다. 그 다음에 경상도 지리지 등등을 보면은 이제 개변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011년 고려시대가 되면은 이제 울주성을 쌓았다는 내용이 고려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1385년 고려 말에는 성을 개축한 걸로 되는데 여러 성이 있었다마는 저는 이 울주성을 이때 개축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건국부터 1417년에 새로 쌓아 올립니다. 근데 하필 경상 좌병 같은 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울산 군성으로 쌓았다가 병영이 설치되면서 병영성으로 역할을 바꾸게 됩니다. 둘은 같은 성인 거죠. 그리고 불과 10년 만에 좌병영성이 또 없어집니다. 폐지해 버립니다. 그 성부가 남아 있는데 성제도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빈성으로 남게 되는데 이 빈성으로 남으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이제 울산 군성으로 사용이 되고요. 다시 10년이 흘러서 1436년 말이 되면은 좌병령을 울산에 또 설치해야 된다고 결정이 떨어지고 1년 후인 37년에 좌병령을 설치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좌병령성이라는 것이 이제 자리 잡게 되고 1895년이죠. 을미년 지방제도 개혁까지 쭉 좌병령은 한 자리에서 이어져 오게 됩니다. 바로 저기 울산 병영성이라고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1477년 울산 읍성을 또 쌓아요. 왜 쌓느냐? 이때 쌓은 이 성을 병영성으로 내주었기 때문에 울산 읍성이 없거든요. 군성과 읍성은 같은 성입니다. 없다 보니까 다시 성이 필요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성이고요. 얘는 순수 목적의 군사성입니다. 그래서 울산 읍성을 다시 축성하는데 세상에 여기 보시면 병영성이 여기고 울산 읍성이 이점이 있었거든요. 아주 가까워요. 한 2km 정도. 이렇게 좁은 그 가까운 곳에 성이 이미 있는데 또 성을 쌓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만큼 울산이 중요한 곳이었다. 성이 동시에 두 개, 세 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학성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학성동에. 여기에 이제 그 왜군이 정묘제란 때입니다. 왜군이 울산 읍성의 돌을 허물다가 그 돌을 가지고 옮겨서 울산 외성을 쌓아요. 그게 1597년.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1597 빼기 1477 하면은 120년. 그러니까 이 울산 읍성은 불행하게도 축성하고 120년 만에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조선 말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대충 이런 성곽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해안선 따라서 쭉 있고, 그럼 대화강을 따라서, 또 경주로 이어지는 동청강을 따라서 이렇게 성곽이 분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첫 장면처럼 해양 세력을 육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안선에서 방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산 중구인데요. 울산 중구인데 이 지도는 뭐냐 하면 지금 밑에 좀 뭐 지도 표시가 많이 보이죠? 이게 그 만분의 1 지형도인데요. 울산 중심부만 그린. 요게 만든 시기는 그 제작은 1912년경에 했고, 발간은 1918년 정도, 한 100년 좀 넘었죠. 그래서 이 지도에 마침 여기 그 등고선 표시가 다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8.3, 2.0, 24.1, 3.5 이게 뭐냐면 해발 고도거든요. 제가 임의로 해발 5m 되는 라인을 따라서 이 등고선을 따라서 경계로 삼고 5m 이하인 곳을 이렇게 파랗게 바다라는 의미로 파란색을 칠했습니다. 그렇게 신문을 어때요? 성벽은 딱 이 물의 선에서 밖에 벗어나 있고 여기 고읍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성동이 있습니다. 이 성도 이 해안선에서 벗어나 있고 계변성으로 생각하는 이 성도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중에 이 지점의 성곽을 발굴하면서 이 라인이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 거는 2005년에 제가 했고요. 여기에 발굴이 일어난 거는 2008년부터죠. 그러니까 저의 설이 이제 맞았던 겁니다. 제가 가설을 세워서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라인을 따라서 토성과 목책성이 발굴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생소한데 울산 지역에서는 꽤 이게 좀 중요한 문제예요. 맞느냐 틀리느냐 성이 두 개냐 세 개냐 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우선 북쪽에 이 화면상 북쪽에 병영성이 있고요. 남쪽에 두 개의 성을 제가 표기했습니다. 여기 살짝 가려진 건 외성인데 시리가 뚝 떨어지고 일본인이 만든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요 세 개의 성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고업성, 개변성, 병영성이라고 하는 것만 오늘 머리에 넣으시고 2시간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까만색은 뭐냐 하면 현재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유관 얼굴에서 확인된 곳. 여기도 이 라인 현장에 가보시면 토성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빨간색은 저희 추정입니다. 요 밑에 요 그림에서도 요 조그만 이 부분, 제가 가리키는 이 부분 90년도죠. 동아대에서 발굴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 라인은 붉은색은 제가 추정해서 칠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라인에서 실제로 나중에 성곽이 발굴이 됐다는 거죠. 자, 이거 뭐 한자가 잔뜩 나와서 굉장히 싫으실 텐데 그냥 자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성곽이 어떤 자료에 나와 있는가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신정동국 예지성남이라는 요 자료는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학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울산에서 만들어낸 읍지입니다. 일종의 읍지. 요 대동지지라고 하는 거는 김정호, 여러분 잘 아시는 김정호 선생이 만든 조선 말기 전국 지리지입니다. 근데 이 아래쪽에 두 개는 조선 후기의 거라서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정 동국 예지 성남만 신뢰하면은 병영성, 개변성 북쪽에 있다. 고업성, 개변성 서쪽에 있다. 아, 그리고 개변성이 신학성이고 신학성이 같은 개변성인데, 에, 고을 동쪽 오리에 있다. 근데 개변성만 있고요. 고급성 문제 있다고 했어요. 여기 가까이 언제 혹시 언급성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언급성처럼 상태가 저는 이 무너진 상태라고 봅니다. 한자로는 퇴폐라고 썼는데요. 이 퇴폐하다는 그런 퇴폐가 아니고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료가 시대가 내려가면 막 뒤바뀌어요. 갑자기 여기서는 그 신학성이 개변성인데까지는 맞는데 정성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하고는 이제 직접 비교하기 힘들고 여기는 보시면 고급스키 개변성 동쪽에 있다고 해서 여기는 서쪽에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벌써 정반대로 바뀝니다. 이런 자료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또 서쪽에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도산성이 신학성이고 개변성이고 정성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후대 사람들, 최근에 우리 지방의 지역에 이 향토사학자나 이런 분들은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학성 공부로 알고 있는 그곳이 개변성이다. 이렇게 다들 믿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그 이전에는요, 이런 자료도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고, 이 여지승남도 그때는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동 지진만 보고 이제 판단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우선 이건데요. 요게 이제 동아대가 91년도네. 91년도에 발굴했던 곳이고 왜 그러냐면 아파트 보이시죠? 아파트. 원래는 이 땅이 반구동 소유였어요. 개인이 아니고 공유지인데 여기를 지역 유지들이 이제 아파트 업자에게 팔아가지고 아파트를 짓게 됐습니다. 그 짓고 있는 과정에 이 장소가 천도교 유적지라고 생각하는 천도교 신자가 있었어요, 울산에. 그분이 부지런하게 여기 쫓아다니면서 발굴 현장에 가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했어요. 근데 실제 발굴을 해보니까 이상한 게 많이 나오더란 말이죠. 유물도 나오고. 그래서, 그 전이네. 죄송합니다. 요거 발굴 전에 그분이 이 장소로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아파트 공사 중에 여기에 이제 이 전체가 바위거든요. 바위가 쪼개지고 바위 사이에 흙이 들어가 있고 한 이상한 것들을 보고 그리고 기와 조각도 보고 경상남도에 그때 신고를 했대요. 여기 뭐 유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긴급하게 동아대가 투입이 돼서 발굴 조사를 했고 한 결과 이게 신라 말기에 만들어진 토성이라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미 아파트 공사를 이만큼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성안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사를 못했습니다. 성벽에 해당하는 이 부분밖에 조사를 못했죠. 이 점선이 추정되는 성벽이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신라 말기 고려 초기에 토성을 만들어서 고려 전기까지 사용된 것이라고 이렇게 딱 여기서 나온 유물을 보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 유적은 반구동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 말기부터 사용되던 성곽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현장 사진입니다. 도면에 있던 그 아파트 두 동이 이겁니다. 이미 골조가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뭐 완공을, 절반 정도의 공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산이고요. 앞쪽에는 이 모래밭이 동천강인데,
이 언덕을 깎아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라인, 지금 흙이 보이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안반을 깎아서 계단형으로 만들고 이걸 판축이라고 하거든요. 시루떡처럼 흙을 켜켜이 쌓아서 이렇게 성벽을 만들었어요. 요건 이제 기초 부분, 아랫부분은 돌을 일부 쓰기도 하고 위에는 흙을 쌓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런 기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신라시대의 기와거든요. 특히 그 중에 이 기와는요. 이게 연꽃무늬거든요. 연화무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와는 암기와 숙기와가 있어요. 처음 끝에 있는 기와를 막새기와라고 하거든요. 막새. 이게 그래서 순막새 기와입니다. 그리고 무늬가 연꽃무늬이고 연꽃무늬가 한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판 연꽃무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와는요. 경주의 황룡사, 분황사에서 발굴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뭐라고 썼냐면 그때는 울산광역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상남도 울산에서 황룡사급 분황사급 기와가 나오는 게 신기하다, 이상하다라고 고고학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즉, 이 자리는 성곽도 성곽이지만 분황사, 황룡사급의 기와가 같은 시기의 기와가 나올 만큼 뭔가 중요한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예, 거기까지가 이제 이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그만큼의 요 성분만 조사하고 결국 아파트는 다 지어졌고 지금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적은 다 파괴된 거죠. 예. 자, 그리고 이 사진이 뭐냐면 요건 이제 일제시대 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의 학습에서 동쪽으로 바라보고 찍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보신 그 아파트 지은 산이 뚜렷이 보입니다. 훼손되기 전의 모습이죠. 이 언덕입니다. 울산이 신기하게도 말이죠. 이렇게 강에서 봤을 때 높이 한 25m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해발 10m, 해발 25m 이런 걸 전부 산이라고 불렀어요. 얘도 이름이 서원산입니다. 서원산. 왜 서원산이냐? 이 산에 요 자리에 국왕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이 있었어요. 조선 말기 숙종 때 만든. 울산에 여러 서원이 있었는데요. 여기 있던 국왕서원만이 유일하게 왕이 사액을 내린, 즉 국가가 인정한 지방에 있는 이거는 서원을 우리가 흔히 사립대학에 비교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정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국가가 인정한 성악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정도의 교육기관입니다. 예, 제사도 지내고 예, 교육도 하는. 그래서 서원산이고요. 앞에 여기 이제 마을이 방구동에 속하는 마을인데 이 마을을 동쪽에 있다고 동부마을, 요걸 조금 서쪽에 있다고 서부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살짝 꺾여가는 이 도로가 여기는 이 도로거든요. 예, 일제시대 때 만든 울산에서 방언진으로 가는 예, 신장로입니다. 새로 만든 도로.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보시면 이제 성벽이 나온 부분이고요. 이걸 평면적인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언덕 부분이 제가 계속 개변성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산의 가장 높은 부분, 동아대가 발굴한 지점이 이 지점, 그리고 이 빨간 점선,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선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따라서 2008년부터 다시 발굴을 또 하니까 목책과 토성이 여기서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여기서 발굴된 것에 이어서 이쪽에서도 발굴이 됩니다. 자, 우선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어서 발굴되는 그 방구동 유적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산이 뭐냐 하면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장도 유적입니다. 청해진 유적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이제 이런 학자는 청해진이 아니다. 뭐라고 주장하는 고고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는 지금 그 당시의 성곽이 여기 복원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밀물 때는 이렇게 물이 가득 차고요. 썰물 때는 물이 빠져가지고 걸어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뭐 다리도 있지만.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이 방구동 유적의 경우에는 그 유물이 어떤 게 나왔냐면요. 일단 목책이 나왔는데 목책, 나무로 만든 성곽입니다. 그 중심 연대를 8, 9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들었지만 장기간 유지를 염두에 둔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봤고요. 또 물가에다가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항구와 관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토성은 이 목책을 없애고 난 이후에 목색을 없애버리고 난 이후에 그 위에다가 토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 이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아대는 신라 말부터로 보고 있고
이 울산발전연구원은 이제 고려 전기점으로 보고 있어서 시기에 큰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발굴된 토기슬은 다 6세기에서 9세기 걸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결국 신라가 통일할 전부터 신라 말까지죠. 예, 그리고 기와는 7세기 초부터 통일신라까지니까 토기와 기와는 거의 신라 시대의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의 그 당나라 해국작이라고 하는 게 또 발굴이 됐는데요. 청자하고 백자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대체로 10세기, 12세기 거여서 이장 울산의 방구동이 신라 말기까지만 한국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어쩌면 고려 시대에도 항구 역할을 했고 중국 배가 드나들었다 하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구동 유적입니다. 동쪽 상공에서 서쪽으로 보고 찍었고요. 여기 보면 이 숲이 울산 외성이고요. 오른쪽에 안쪽에 보이는 이 숲이 울산 MBC 방송국에 있는 산입니다. 바로 이 산 저는 고읍성으로 보고 있고 외성이고요. 여기를 이제 계변성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멀리 태화강이 보이고. 그래서 이 자리도 여기 보시면 낮은 건물들이 보이는데 70년대부터 이렇게 단독주택이 들어서도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주택지로 개발됐던 곳을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을 하다가 발굴 조사를 하면서 목책과 토성이 이제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지점은 이 언덕 위 아파트가 있는 이 지점 이제 91년도에 동아대가 발굴한 곳이고요. 이 라인, 여기 좀 짙은 색이 보이는 이 라인을 따라서 토성과 목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옛날 해안선 이 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쪽은 이제 그 이후에 육지로 만들어진 곳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있었던 목책과 토성을 이렇게 복제품으로 만든 것이 이겁니다. 현재 여기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된 목책 먼저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 목책을 없애고 난 이후에 저기 멀리 보이는 토성을 그 위에 쌓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건 발굴장시 이제 뭐 여러 사진들인데 일단 여기 언덕 위에 이런 자연석 암방이 있었습니다. 바위 덩어리가. 그 바위 덩어리를 깨끗이 털어내고 발굴을 해보니까 이렇게 깎아내는 흔적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둥을 세웠던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직선공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고 특히 이 바위 주변에서 유물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즉 여기에 아마 중요한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과 관계된 유물이 이제 이 주변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발굴됐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토수입니다. 토수는 이렇게 안팎으로 밑에 기초가 되는 돌을 두르고요. 그 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흙을 계속 켜켜이 다져가면서 산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큰 사진 이제 역시 서쪽에서 이번에 반대로 동쪽을 찍은 사진인데 이 바위입니다. 이 바위. 이 바위가 이제 유물이 가장 많이 나온 바위고요. 옛날 해안선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아직 철거하지 않은 그 건물이 몇 채가 남아 있고 이쪽이 이제 평창 아파트로 가는 곳이고 이게 동천강 하구입니다. 멀리 울산만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이 바위산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앞에 도로 보이죠? 약간 도로 옆에 언덕인데 이 전체가 안산암이라고 하는 바위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도로 만들 때도 이렇게 바위를 깎아내서 만들 정도로 이 산 전체는 바위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는 태국에서 생긴 그 땅이고요. 신라시대쯤은 여긴 다 바다였고 그래서 바닷가에 있지만 바위 덩어리이기 때문에 파도로부터도 아주 뭡니까 안전한 그런 그 한 20m 정도, 25m 정도 되는 언덕 위에 성곽을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서서 바라보면 울산 만유통에 들어오는 물동량 선박을 한눈에 감시할 수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위치죠. 그리고 그 목책입니다. 발굴된 이제 사진들인데 보시면 제일 굵은 기둥이 이 정도 굵어요. 그 이분들 이 아저씨들도 덩치가 있는데 특히 큰 나무는요. 이 직경이 보고서 보면 한 70cm 정도 된대요. 이 정도의 굵기는 어떤 게 있느냐 물산에 태화루 아시죠? 태화루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기 시내 태화교 옆에 태화루가 있는데 그 태화루의 제일 굵은 기둥이 이 정도 굵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때요? 이 기둥을 보시면 좀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기둥 길이 간격이 어때요?
너무 가깝죠. 예, 좁아요. 이렇게 굵은 기둥이면 이 스팬을 말이죠. 한 4m, 5m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짧게 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산부는 높이 올라갔을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망루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얘가 앉아있는 모습 보시면 이래요. 큰 기둥 네개가 이어된 목책을 걸터 앉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왜 교도소의 감시탑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기둥 네개는 높은 감시탑 역할을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개로 된 기둥자리가 일단 발굴조사에서 네 군데 확인이 됐고요. 전체 목책 길이 발굴 범위 안에서 한 250m 정도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이 정도 목책이 발굴된 거는 아마 따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까 보신 그 완도, 청계진 유적의 경우는 발굴은 하지 않았고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썰물 때 이 기둥이 말이죠. 이 기둥 윗머리가 이 모양처럼 이것처럼 바닷가에 쭉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어떻게 됐느냐 이런 모습입니다. 발굴 조사가 끝나고 중장비 보이시죠?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결국 이 아파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유적도 굉장히 중요한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파괴돼서 조사했기 때문에 기록만 남고 다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잠깐 보시면 에, 이 파란색 점선은 목책 라인, 토성 라인이고요. 토성 라인이고 요 녹색이 조선시대 도랑입니다. 그리고 요 노란색이 목책 라인이거든요. 어떤 부분 목책과 토성이 중복되고 이렇게 언덕이 토성 언덕 위로 올라가고 말이죠. 목책은 오히려 바깥으로 돌아가는 바닷가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실선은 뭐냐면 마초 바퀴 자국입니다. 바퀴 자국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 아랫부분 확대된 그림이 이건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 점선 목책이에요. 그리고 요 둥글게 점선으로 지나가는 것이 목책이고요. 빨간 선은 토성이고요. 여기 보면 요 기둥 4개씩 된 것, 요게 아까 사진으로 본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보여드린 그 지형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요 라인,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라인이 지금 사지구 확대도에 해당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굴 전에 이미 지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추정해봤던 위치하고 실제로 발굴 위치하고 똑같은 거죠. 이 성을 쌓았던 사람의 생각이나 이걸 가지고 분석했던 저의 생각이나 뭐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고업성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가 고고학적인 성과인데, 이 지금 사진 이 위치, 여기가 학성공원입니다. 울산 해성. 요 외성 30, 제일 낮은 부분은 밭으로 지금 쓰고 있죠, 밭. 아마 이 사진 촬영 때 5월이었나? 지금 아마 보리를 다 벤고요. 인가 뭘 심어놓고, 이런 건 아마 제가 보는데 참외 밭인 것 같아요. 제 감각으로. 그래서 이런 데는 다 지금 보리를 다 베어내가지고 밭이 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맞은편 산. 이 산에 MBC 방송국이 있거든요. MBC 방송국 바로 앞에 봉우리입니다. 여기 충의사라고 하는 임난 때 공신들을 모셔둔 제사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충의사 뒷산입니다. 여기 보이는 길이 대체로 성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고려시대 때 성곽, 조선 초기까지 사용했던 성곽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를 또 발굴을 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기완 고려시대 전체 시기의 기와가 여기서 나왔고요. 자기의 경우는 고려 말 조선 초기에 꽤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를 발굴한 건 아니고 충의사라고 하는 제사시설 앞 도로를 새로 만들면서 거기만 발굴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국왕서원이라고 하는 바로 충의사 뒤편에 또 서원을 복원했는데요. 거기는 지표조사를 동아대가 했는데 고려시대 유적이 맞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유물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고업성은 고려시대 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고고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면.
여기는 신라시대 성이 될 수도 없고 또 조선시대까지 유지됐지만 조선시대에 만든 성일 수도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현장 사진입니다. 자, 국왕성은 옮겨서 복원했다고 했는데 이 건물이고요. 국왕성 옆에 이렇게 소나무가 잔뜩 자라 있는 언덕처럼 보이는 이게 토성입니다. 이 토성을 잘라놓은 게 이 모습입니다. 단면도. 여기는 그 무가 종교시설에서 자기들 건물修理하고 흙을 파냈는데 파는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판축이라 그러죠. 흙을 켜켜이 쌓은 흔적이 잘 드러나 있고 그리고 그 제가 길이라고 얘기했던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오솔길 밑에서 촬영했는데 여기도 발굴한다고 흘러갔거든요. 그랬더니 기와가 잔뜩 박혀 있고 위에는 또 원래 이 장소에 없었던 돌이 잔뜩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이 두 장의 사진은 같은 장소인데요. 이런 그 무가 종교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사찰에 아마 주인 되는 사람이 이런 상태였는데 집에서 이렇게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이 흙도 말이죠. 깎아내가지고 계단을 만들고 옆에 있는 이 길에도 시멘트로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조사를 갔을 때는 이 흙길에, 이 길바닥에 말이죠. 고려시대 기와가 쭉 박혀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어느 날 가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려가지고 훼손이 된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주목할 게 이겁니다. 여기도 돌이 있지만 여기 돌이 많이 보이죠? 이게 중의사라고 하는 시설의 축대 밑인데 요게 밭이거든요. 조그마한 밭. 이런 조그만 밭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가 이렇게 많은 돌을 가파른 언덕 위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이 돌은 뭐냐? 원래 여기에 성벽이 있었고 그 성벽에 썼던 돌이라는 거죠. 예. 자, 고지도를 또 보면요. 뭐 여러 자료를 보는데 고지도를 보면은 여기에 학성이라고 이 울산 그린 겁니다. 여기 정성이라는 것도 보이고요. 강해루, 일학헌 요게 지금 울산 동원입니다. 그다음 좌병령, 뭐 향교 다 보이는데 학성이라고 있죠. 학성. 여기에도 정성과 학성이 보입니다. 학성. 두 개가 다른 지도인데 이 학성이 뭐냐? 학성은 우리 지금 많죠. 뭐 학성동도 있고 학성고등학교, 학성여고, 학성여중, 학성중학교, 뭐 학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 학성이 이제 고려시대 때 붙인 울산의 별칭이래요. 별명. 원래 울산 울주로 불렀는데 학성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이 학성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게 된 이유는 아까 설명 제가 안 하고 넘어왔습니다만은 계변성이라고 하는 성을 성의 성주죠. 성주. 박윤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신학성 장군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기록에. 그래서 신학성에서 신을 떼고 귀신 신자를 떼고 아마 학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필 이 자리에 학성이 붙은 이유가 바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고업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고업성이 고려시대에 스나운성이기 때문에 학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성이라는 이름 고려시대 때 붙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건 이제 조선시대 마지막 부산 지도입니다. 이름이 길어요. 학성, 각, 면, 산천, 도로, 총도인데 서울대 규장각에 있고요. 그 중에 부분입니다. 태화강 주변만 제가 잘라. 요게 태화강입니다. 뱀처럼 지나가는 게. 삼산도 보이고요. 증성 역시 보이고 국왕서원 보이고 좌병령의 요 성문도 보이고요. 여기도 학성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는 문 기록으로 전제가 확인성, 개변성, 울주 치소성, 울산 군성, 울산 읍성, 울산 외성 해서 5곳입니다. 물론 개변성 신학성이란 또 다른 이름도 있고 울주 치소성은 제가 고읍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거나 발굴해서 확인된 성곽이 반구동 유적과 반구동 토성이 있어요. 이 두 성은 다른 시기에 발굴했지만 셋더라 이거죠. 같은 성이죠. 그 다음에 학성산 고려토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두 이름은 뭐냐 하면요. 발굴 조사자가 임의로 붙인 이름입니다. 반구동에 있는 토성이기 때문에 반구동 토성이라고 불렀고요. 또 반구동 토성이 이미 있는데 반구동에서 또 토성이 나오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반구동 유적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학성산 고려 토성도 저승이 학성산 때 고려시대 토성이 있으니까 고려 학성산 고려 토성을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요. 여기 있는 이름들은 역사로 등장한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현장에서 보이는 거나 그 다음에 저기 기록에 나오는 이름이나 일치한 게 울산읍성 일치하고요. 병영성은 일치해요. 아무도 이설이 없습니다. 울산 외성도 일치합니다. 문제가 되는 게 개변성, 고읍성, 반구동 유적과 학성산 고려 토성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봐도 아무 의미 없이 갖다 붙여도 1대1 대응은 사실 하거든요. 좀 자세히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위치 비정이나 성격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곽이 두 개입니다. 반구동 유적과 학성산 고려 토성이거든요. 자, 근데 그거를 이렇게 분석해 보자는 얘기죠. 이게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와 경상도 숙찬 지리지, 신정 동국 예지 승남 이런 세 개의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병영성 남쪽 고읍성 개변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거는 신정 동국 예지 승남과 세종실록 지리지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그 다음 고읍성과 개변성의 위치는 동서국계예요. 예지 승남에 보시면 개변성 동쪽에 있고 고읍성은 서쪽에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동서관계가 성립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천제가 아까 1436년이죠. 저 1477년. 네, 1477년에 새로 만든 신읍성. 이 이제 더 서쪽에 만들어져요. 요거는 이제 경상도 속천지리지라든가 신정 동국 예지 성남에 보면은 고을의 동쪽 칠리에 병영성이 있다. 영의 서쪽 칠리에 읍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또 성립하고 확인이 돼요. 그리고 또 그 여지성남에는 고을 동쪽 오리된 곳에 개변성이 있다라고 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기록을 근거로 해서 모식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걸 다시 지금의 지형도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신읍성이고요. 1477년. 병영성입니다. 그 다음 제가 쭉 설명했던 목책이 나온 개변성입니다. 이게 고읍성입니다. 외성입니다. 여기서 외성은 생략하고요. 기록이 없는 거고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병영성이 남쪽에 두 개의 성이 있고 그 두 개의 성 중에 동쪽 것이 개변성이고 서쪽 것이 고읍성이고 특히 개변성은 신라시대 성인데 발굴이 또 전부 신라시대 거더라. 요거는 고려시대 만든 게 분명한데 발굴도 전부 고려시대 거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명쾌하죠. 여기가 개변성, 여기가 고읍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 지역에서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여기가 저긴지 저기가 여긴지 아직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사 연구의 한 한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얘를 열심히 논문으로 써가지고 학교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심사할 사람이 없어요. 이 지역을 잘 모르니까. 아, 그 학계에서 학문적 토론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많은 사람이 같이 연구를 하면 뭔가 서로 배우고 그리고 힌트를 얻는 게 있을 텐데 그리고 밝혀낼 수가 있는데 이제 딱 두 명이 A는 이렇게 주장하고 B는 저렇게 주장해 버리면은 그냥 두 개의 설이 있다라고 말할 뿐 어느 게 옳다라고 이제 판정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죠. 뭐 어쨌든 그와 상관없이 저는 고고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그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뭐 한꺼번에 같이 살펴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시 또 친절하게 정리하면 울주 치소성은 나중에 울주 방어사를 설치하고 울주성으로 개축했다가 울산읍성으로 쓰다가 나중에 혁파되면서 고읍성이 되고 울산 군성을 1415년에 축성 시작해서 17년에 완성하고 병영이 잠시 설치됐다가 없어지면서 울산 군성으로 다시 기능하다가 좌병영이 복설되면서 쭉 병영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울산 읍치를 이제 여기서 뺏겨버렸기 때문에 옮겨서 성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40년 만에 다시 새로운 울산읍성을 축성했는데 1597년에 왜군이 회찰해버리고 이 돌을 가지고 옮겨서 1597년에 왜군은 외성을 축조하고 이렇게 이제 울산 중구의 중요한 성곽 4개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비판하고 싶은데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울산 중구청에서 말이죠. 중구청에서 이 학성산 위에다가 안내판을 이렇게 세웠어요. 지도도 자세히 그려놓고
유물 사진도 쭉 넣어놨거든요. 그중에 이 사진이 확대한 게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을 학생이라고 했어요. 학생 맞아요. 아까 고지도에 보신 대로 여기 학생이에요. 근데 학생은 개변성이 될 수가 없어요. 신학생이 개변성이라고는 기록에 나와 있지만 학생이 개변성이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벌써 저기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둘은 학생은 개변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첫째 틀렸고요. 자, 두 번째. 고업성을 말이죠. 얘를 개변성으로 전제하고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개변성으로 결정하고 아까 개변성과 고업성의 관계가 동성계였죠. 그래서 개변성 안에 서쪽에 붙여가지고 성 안에 가장 서쪽을 고업성터로 추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성벽 밖에도 1 고업성 부지, 2 고업성 부지에서 고업성 위치를 이렇게 세 곳씩 추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 추정도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학문적, 과학적 근거가.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기록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중부청으로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찾아가서 살펴보면, 이거 중부청에서 설치했으니까 업무 제대로 고정해가지고 세웠겠나. 이게 맞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역사 왜곡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 주장을 만든 건데요. 이 보시면, 유네스코 육성기. 물론 이제 동문이 이해가 되죠. 그 육성이라고 하는 6개의 성과 키운다는, 육성한다는 그 육성을 같이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6개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울산읍성, 고읍성, 개변성, 울산해성, 반구동, 토성, 병영성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단 여기는 제일 중요한 유적, 반구동 유적이 빠져 있어요. 반구동 유적이 발굴 보고서 이만큼 두껍게 나왔고요. 울산에서 제일 크게 발굴했고 제일 많은 유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뺐습니다.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제가 비판했죠. 반구 토성 문제예요. 울산읍성, 고읍성, 개변성, 외성, 병영성은 기록에 있어요. 얘는 기록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딘지를 이 기록 속에 있는 것 중에 찾든지 아니면 새로 찾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섞어놨어요. 섞어서 6개가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섞어찌개나 비빔밥은 맛있지만 이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섞어놓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네. 발굴 조사자가 임의로 붙인 이름하고 역사 속에 등장하는 성곽하고를 섞어놨어요. 그래서 육성을 억지로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병영성으로 넘어갑니다. 앞에 건 좀 복잡했어요, 설명이. 여기서부터는 뭐 복잡한 내용이 없습니다. 병영성,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로 사적 320호로 1987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성벽도 발굴이 됐고요. 서문지, 동문지, 북문지도 발굴이 됐고, 남문지도 장문 저장이 발굴이 됐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이 위성 사진에 문화재 보호만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거든요. 이렇게 쭉 북문부터 동지 가까이까지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요. 안쪽에 외솔 칠면대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요 섬 쪽에 섬처럼 뚝 떨어져서 한 군데 지정이 된 곳이 있어요. 여기를 울산연구원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발굴을 했거든요. 아, 작년이구나. 여기서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저는 여기 문제라고 절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중에 조선 중기 이후에 지도를 보면 여기 문제라고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선 전 문제로 서 같아요. 발굴 확인됐으니까. 근데 이제 발굴 조사는 남문지라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남문지는 밑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남서문지라고 그러면 맞는데 남문지라고 발표해버려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식 남문지가 아닌 남서문지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남의성하는 성이 또 있는데 그건 지금 전혀 문화재 지정도 안 돼 있고 발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라인들 이 부분도 제일 잘 남아 있어요, 실은. 근데 여기가 문화재 지정에서 빠져 있어요. 이것도 문제이고요. 그다음 여기 남쪽 성벽도 가보시면 골목길에 말이죠. 성벽이 잘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도 문화재 지정을 안 해놨습니다.
하라고 하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현재 문화유산 보호법에 보면요.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경계선에서부터 주거상호 공업지역은 밖으로 200m, 안쪽도 200m, 합계 400m 범위 안에는 건물을 짓거나 담장을 하나 세워도 전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규제가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여기 보호구역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심의를 받는 구역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은 무지 싫어하죠. 어. 그 때문에 지정을 더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그 위성사진, 위성이 아니고 뭡니까? 항공사진인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위성사진이니까 위에가 북쪽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우리 국토정보맵에서 예,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예,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지도 중에 아까 소개 안 한 지도가 하나 있어서 조선 후기에 여기 울산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제가 점선으로 빨간 점선으로 표시한 이 라인이 여기 병영성입니다. 실제 동그란 건 아니고요. 여기 북문, 서문, 동문, 남문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남문은 이렇게 2층 물로로 되어 있고요. 아까 발굴했다는 최근 발굴했다는 남문은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남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울산읍성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만든 1477년 울산읍성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곽처럼 표기했고 얘는 왼편으로 마치 이중선 꺼서 빗금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동문, 서문 썼거든요. 성벽은 임금 틀림없는데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이 성벽을 전부 허물어서 외성을 사는데 가져가 버리고 제가 짐작하건대는 기초 부분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으로 표기하지 않고 이런 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는 영좌병영 지도라고 하는 에, 비단의 그 칼라로 그린 지도입니다. 높이가 한 1.8m 정도 되고요. 저도 규장각에 가서 이 지도를 빌려가지고 직접 제가 사진으로 촬영한 적이 있는데 요거는 다른 사람이 촬영한 겁니다. 이렇게 거의 네모 모양으로 병영성이 보이고요. 많은 시설물이 밀집한 곳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의 병영초등학교 자리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이렇게 하나 보이는데 여기 남외성입니다. 남외성. 그다음 여기 영암시 하나 보이는데요. 이 영암시 현재 그 병영 일동 주민센터입니다. 예, 그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비석이 많이 있거든요. 그 비석이 있는 그 라인이 성벽이에요. 성벽. 그리고 남쪽에 이제 아까 이 부분을 잘라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뱀처럼 태화강이 지나가고요. 아래쪽은 남구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그 여지도서라고 하는 지리서인데 한국교인사 연구소의 원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려진 좌병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보다 더욱더 왜곡이 돼가지고요. 그 병령의 주요 시설들은 전부 다 크게 그려놓고 실제 직선에 가까운 남북 도로를 멀리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옹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북문하고 서문에, 동문에는 보이지 않고 남문도 이 지도에는 아직 그 2층으로 그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로 된 연못이 성 안팎에 막 보입니다. 성 안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물이 없으면 성벽을 포위당했을 때 군사와 말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울산 외성에 관련된 그 일본 쪽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가토 기요마사 본인은 아니고 그 부하들이 이제 외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조선 명나라 5만 대군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울산 외성을 포위했거든요. 그래서 포위한 상태로 겨울 10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 11월, 12월 이렇게 전투를 했습니다. 비도 내리고 엄청 추울 때 왜군들은 물이 없어가지고요. 어, 말을 죽여서 뭐 피를 마셨다 그러고 오줌을 마셨대. 그다음에 그 건물에 이 뭡니까 이 종이를 벗겨가지고 그걸 먹고 뭐 이렇게 버텼답니다. 실제로 그 일본 측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안에 물이 없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곽을 살 때는 반드시 안에 개천이 있거나 이런 그
인공 연못을 팝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지도 지도 중에, 그죠? 그 주요 시설이 있는 부분을 확 보면, 여기도 연못이 보이시죠? 연못, 우물, 우물, 뭐 이런 게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청, 뭐 동헌, 내야, 뭐 이렇게 해서 좌병사와 병사의 참모장이 우후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좌병사와 병마 우후라고 하는 두 중요 인물이 이제 이 전체를 지휘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뭐 군사 시설이지만 건물이나 뭐는 우리 기와집과 똑같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해성에 대해서 잠깐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원래 본성 남문이 여기고요. 안에 연못이 두 개 보이고, 여기에 장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장입니다. 시장. 지금도 여기 병영시장이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까 보신 그 연못, 그리고 이 연못이 있는 요 자리가 병영주민센터인데, 그 경계선을 따라서 흙둔덕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예, 성터거든요. 성터. 지적도로 이렇게 확인됩니다. 자, 여기에 병영성 요 본성 남문이 이 위치가 되고요. 도로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좀 넓은 땅이 보이는데, 여기 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 연못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만든 시기가 1912년이고, 얘를 그린 시기는 1851년이기 때문에 한 6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여기, 요 지적도의 성이라는 글자가, 제성자가 뚜렷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의 성은 지적도로도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 이 병영성의 남해성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저를 비롯한 일부 학자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영성을 최근에 정비한 모습입니다. 동쪽 성벽이고요. 전체 아니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돌이 남아있는 부분만 정비를 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 주민센터 마당에는 이렇게 병마 절도사를 이제 뭡니까 그 일을 잘하고 갔다는 선정비라고 하는데 선정 좋은 정치를 베풀었다. 선정비가 잔뜩 서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진짜 선정비도 있고 선정을 베풀지 않지만 그래도 뭐 앞면에 선정비를 씌워주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제가 와서 행패 부리지 말아달라고 미리 선정비 세우는 경우도 있었대요. 예, 그게 조선 후기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병영성에 관련된 기록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쉬었다가 다음 성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화면에는 경상좌도 수용성이 띄워져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경상좌도 병영성, 병영성이 이제 경상좌도의 육군사령부라고 한다면은 요 수영성은 해군사령부입니다. 울산이라는 요 좁은 지역에 조선시대 일정 시기에 말이죠. 해군사령부와 육군사령부가 같이 존재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런 도시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또 역시 울산이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신 대동여 지도거든요. 대동여 지도 중에 울산만 이렇게 제가 잘랐습니다. 여기 노란색, 주황색과 점선으로 된 이 라인이 고을 경계입니다. 군 경계입니다. 여기가 이제 언양과 울산의 경계선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고모산, 가장산, 언양, 덕천, 이건 여기거든요. 이 동그라미 역, 예, 간곡역, 그 다음에 산줄기, 산봉우리, 그 다음에 강,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직선에 점이 하나씩 있죠? 이게 대동인지도 보는 방법인데, 심리예요. 심리, 20리, 30리, 40리. 심리 간격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대동인지도에. 이쪽도 10리, 20리, 뭐 30리.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울산은 둥글게 표시하고 언양하고 이중으로, 병영은 이렇게 네모로 예, 표시했습니다. 여기다 고을의 중심이다, 뭐 성이다 이런 표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말해서 하나 더 있네. 요거 마치 라이트 불치는 보이네. 이게 바로 봉수대입니다. 봉수대.
전내 봉수대는 울산국악대학 바로 뒤에 그 봉수대가 현재 남아 있고요. 여기 남목천 봉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목천. 요거는 이제 남목봉수대. 예. 원래는 이게 남목봉수대냐 주전봉수대냐 말이 많습니다만은 주전봉수대가 원래 맞는 이름이고요. 남목봉수대는 다른 자리는 잘 안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형의 폴슨 봉수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지대 이정이죠. 이정 거리, 그다음 산, 강, 도시, 그다음에 역, 봉수대 뭐 이런 것들이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을 보이는데요. 명성도, 그다음에 죽도, 동백도 이런 섬들이 보이고 지금 말씀드릴 계엄포, 여기 가리산 봉수대도 있습니다만은 계엄포와 전성소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걸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엄포성, 울산, 지금 바뀌었네. 요건 제가 안 고쳤네. 작년 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방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했습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 역시 해변 병영성처럼 이렇게 말발굽 모양의 지형으로 된 그런 지형을 살려서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둘레는 한 1.3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포성은 조선 전기에 아주 짧은 시기에 75년간만 사용했기 때문에 조선 전기 성과도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때만 쓰고 그 이후에는 안 썼거든요. 그래서 마치 화석처럼 성곽의 화석처럼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발굴할 때 사진입니다. 이거 남쪽 성벽이고요. 20년 전의 사진이지만 지금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발굴해서 그걸 다 걷어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좀 해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인데요. 이쪽 그 왼쪽 편에, 서쪽 편은 남북으로 외환강이 흐르고 있고, 예, 앞쪽에 이제 그 울산 앞바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뭔가 표시가 된 부분은 밝은 조선 위치를 나타내고요. 성벽은 대충 요 라인, 요 짙은 색으로 된 이 라인 따라서 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과 북쪽이 높고 말이죠. 그래서 구름이 쭉 남쪽으로 낮아져서 내려오고 앞쪽이 열려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 동문집이다. 여기 이제 채석이라고 하는 성의 몸체에 해당하고, 이 부분이 이제 문이고요. 여기 돌멩이 동그란 구멍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돌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문 있죠. 저기 문 열면 밑에 힌지가 박혀 있는데 그 문짝을 매달았던 구멍입니다. 그리고 옹성 북문지에 채성과 옹성이 접합한 부분, 이것도 옹성이라 하거든요. 옹성은 뭐냐면 옹기 옹자를 씁니다. 우리가 흔히 도관하던 쥐 그렇게 말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 성문을 공격하는 적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옹성. 여기 이제 가장 잘 보이는데, 여기 위에서 내려온 사진이거든요. 여기가 성벽이고, 출입문이 뚫려 있고, 그 밖에 이렇게 다시 성벽 밖으로 이렇게 둥글게 반원의 성을 하나 더 만듭니다. 사람은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옹성이라고 합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면 현재 위치는 이 지점입니다. 말씀드린 외양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유명한 천이 바로 아래쪽에 여기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 건너편 그 울주군인데요. 온산과 청정 지역인데 울산 자율무역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공장이 가득 들어와 있고요. 이쪽은 용년공입니다. 용년공단 남구 용년동입니다. 여기 이제 경포성에 성 앞에 마을이 있었는데요. 선수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 마을 철거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꽤 큰 마을이었고요. 성벽이 대충 이렇게 지나간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선수란 말은 뭐냐 하면요. 아까 잠깐 지도에 나왔는데 전선소라고 있어요. 전선이라고 하는 건 전투선이거든요. 그 전투선 만든 곳이다. 그러니까 전성소인데 그걸 이제 경상도 말로 소를 그냥 선수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을은 왜 처음에 공의 주민 이주 사업으로 울산공단 전역이 특히 공장이 있는 구역에 있는 마을들은 100% 철거했습니다. 그때 전부 강제 이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에 보이는 강이 외양강인데 지금은 이 풍경 아닙니다. 건너편도 아까 보신 대로 자유무역 지역으로 여기도 전부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건 이 마을 주민들이 이주하기 전에
이주하기 직전에 스스로 그린 마을의 지도입니다. 요 이제 초록색이 노인고요. 골짜기 이름 써놨죠. 우직골, 구영골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세닥골, 그 다음에 여기는 염전이 있었거든요. 염밭. 그 다음에 여기 삼기먼당 뭐 이런 이름들, 영시끝, 중섬, 부채골, 객사먼디, 동문, 수구넘에 하는 이런 그 명칭들을 이분들이 썼는데 그거를 스스로, 주민 스스로 이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런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서 무슨 이름으로 보낸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다 대시입니다. 건물이 있던 자리들이겠죠. 대충 남쪽 성 가지고 안쪽에 집이 맺혀 있었고, 아까 저 사진 보신 대로 그 바깥에 예, 건물이 많았습니다. 건물 많은 이 자리가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 선소 자리입니다. 선소. 그래서 이 자리는 그 조선 전기에 울산 지역을 지키는 해군 사령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경상 만신성으로 수군 만호라고 하는 사람이 지키던 시기가 조선 초부터 1459년, 또 1534년부터 1592년이니까 한 120년간은 만호진성이었고요. 요 세조 때부터 중종 때까지 75년간 경상 좌수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예, 우리 그 조선시대 이 수군 뭡니까? 군사 전략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부 부산 쪽으로 모든 그 진지를 다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부산 좌특동에 개운진이 있었거든요. 개운진. 그 개운이 울산입니다. 그러니까 울산 그 진지 이름을 그대로 부산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그 전부 부산으로 다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면서 이제 울산 개운포에는 성곽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 예, 전선수만 예, 요건 그 해역이 아니고 울산 부에 울산 도에 소속된 예, 그런 전선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봉선이나 염전도 많이 있었는데요. 봉선은 뭐냐 하면 지도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봉알봉투 또 봉자입니다. 봉알봉자. 그래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산을 봉산이라고 합니다. 관리한 이유는 봉산이 소나무를 가지고 군사적 목적으로 쓰거나 그다음에 각급 관아, 관청을 지을 때 목재를 벌치하기 위해서 국가가 관리하던 산이 봉산입니다. 그다음 조선청계 수군에 제 잠깐 보면요. 이거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울산이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겁니다. 연포 도문호 종산품인데 병선 즉 군함이 7척 있었고요. 군인은 502명. 서생품만 종사품인데 병 군사는 훨씬 병선은 훨씬 많아요. 군함은 20척, 군사는 767명. 개원품은 배가 12척, 군사는 420명. 이렇게 경상좌도의 수군 규모가 이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그중에 울산이 420명, 767명, 502명, 7척, 20척, 12척 이렇게 있었다. 전체 152척 중에 울산이 32척이네, 그죠? 한 4분의 1 정도의 전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국세전. 경국세전 기준으로 하면 이때 이제 울산 좌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선품 수군절도사가 근무하고요. 이제 병선 중부에 나와 있는데 대명선, 큰 전투선이 2개, 작은 전투선이 7척, 소명선이 6척, 그다음 묵은 소명선이라고 하는 게 2척에서 총 17척, 연포에도 12척, 서생포에도 7척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좌수영 이전 시기는 이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개원포로 오는 이설이 없어요. 근데 개원포에서 부산으로 뜬 지역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에, 저는 1534년으로 봅니다. 일단 그 1510년에 삼포요란 때문에 울산 연포가 다 불타게 되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 이제 방어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산포, 제포, 연포가 중요하지만 부산포만 허약하다 이래가지고 신하들이 막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말도 해요. 울산에는 수영과 병영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있고 연포는 또 특히 좌병영하고 가깝다. 그러니까 수군 시설도 있고 육군 시설도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울산에 또 수영이 있어야 되느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다음에 제포의 경우도
우수연과 우변이 가깝다. 그래서 연포제포는 이렇게 가까이에 다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굳이 수용이 없어도 된다. 근데 부산포는 중요한데 허약하기 때문에 부산포 방어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말도 나와요. 부산포는 객관이 커서 수사가 있을만하다. 이런 내용도 요 중종 29년에 기록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1534년에 부산포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기록이 부산포를 생각하고 울산에서 해운대로 해운포로 바로 이제 주장하면서 1944년 이전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거 이제 영종 때 나온 속뜻을 보면은 울산 도로부의 계엄포 선소의 경우 전선함, 병선함, 사호선 두 척에서 네 척이 있었다. 요 귀선이 뭐냐면 거북선입니다. 거북선은 울산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서생포 진천 이제 역시 똑같이 전선이 네 척이 있었다. 그다음 여기에 뭐 군사도 이렇게 많았어요. 230명. 사성중도 쭉 보면은 뭐 수백 명 있었습니다. 자, 경부전선 아까 보신 지도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요게 이제 1910 지적도거든요. 요 라인이 성벽입니다. 아까 보신 대로 선수마을의 사람들은 여기 주로 많이 살았죠. 안에도 만큼 살았고. 그래서 요 빨간색이 국유지면서 대지입니다. 국유지면서 대지. 그다음 노란색 사이면서 대지입니다. 그다음 요 파란색 염전이거든요. 지목이 염전입니다. 땅의 그 성격을 법적으로 정했는데 그걸 지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염전은 연, 대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대지는 전, 밭은 전, 논은 답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게 소유자가 국유지면서 대지인데 요 필지를 한번 보시면 엄청 커요. 이 염전이 요만한데 이 염전은 필지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유지면서 대지면서 이 시골에 바닷가에 이렇게 큰 땅이 뭘까? 저는 이걸 이제 전선소로 보는 거죠. 전선소로는 광해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는 아까 보신 대로 슬랩으로 지은 단층 가옥이 잔뜩 있긴 했지만 큰 건물이 지어진 적이 없거든요. 지하층을 파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건물들이 다 철거해서 지금 빈 땅이 있는데 저는 이 장소, 이 위치를 파면은 분명히 전선소 유적이 나온다. 100%.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수소 같은 경우는 국보죠. 국보로 지정돼 있나? 사적인가? 예. 하여튼 국가 지정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전선소의 위치와 경포성의 위치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생포입니다. 이 지도 역시도 서울대학교 규정각에 있습니다. 이런 고지도는 혹시 여러분 중에 관심 있는 분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라든가 서울대학교 규정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자료들 마음대로 검색하고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참고 혹시 궁금한 우리 고향 동네 성이 어떤지 궁금하다. 그러면 이런 사이트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도에 보시면 지도라고 딱 표기가 돼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 이렇게 가옥이 잔뜩 밀집해 있고 배가 서 있고 그다음에 이 명선도입니다. 지금 울주군에서 명수화하겠다고 야간 라이트업 하고 있는 그 섬이 바로 이 명선도입니다. 그다음 이제 성벽이 꾸불꾸불 굉장히 그 아주 그 웅장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성벽 일본군입니다. 가토 키요마사. 가토 키요마사가 일본군 초도에 가장 동쪽으로 들어온 주력군 중에 하나거든요. 이 가토가 본거지로 삼았던 성이 서생성이고요. 여러분 또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뭡니까? 고니시 유키나가라 그러죠. 소스행장. 소스행장이 이제 가장 서쪽으로 진군했는데 그 소스행장 이제 본거지로 삼았던 데가 순천외성입니다. 순천외성. 그래서 이 성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견고하고 규모 있게 지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은 지금 성벽이 다 잘 남아있네요. 잘 남아있고요. 여기 가보시면 집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이란으로 된 아주 높은 성벽이 잘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 아래쪽은 성에서 별로 볼 게 없지만 이 위쪽 산 정상부에 올라가 보시면 굉장히 웅장한 외성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모습이 그냥 남아 있어요. 요 조선 수군이 이제 임난 이후에 곧 조선 말까지 사용했습니다만은 아랫부분은 우리 수군이 있었고요. 윗부분은 외성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명칭을 학성공원에 있는 외성은 울산 외성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여기를 서생포 외성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외성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성으로 사용된 시기 한 5년 불과해요. 불과. 근데 우리 수군이 이 성을 사용한 거는 거의 1600년부터 1895년이면 약 한 300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군이 엄청 오래 썼습니다. 우리 수군 진성으로. 그래서 이걸 외성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 성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우리 성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 여기 울산 유기남에 괄호 탑도사 있듯이 울산 서생포 진성하고 외성 뭐 이렇게 붙이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수군 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객사도 있고. 근데 이런 시설은 전혀 지금 발굴 조사를 비롯해서 아무 조사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초선만 주춧돌만 다트 사이에만 굴러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울주군에서는 이 외성을 보금자라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아합니다. 특히 이제 그 전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점이 있냐면요. 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외성이 일본의 성곽사, 일본사 연구에서 준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게 성곽이 역시 그 화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세기 말에 딱 만들어가지고 5년 정도밖에 쓰지 않고 고스 남아있는 성. 그런 성은 일본 국내에 없거든요. 왜냐면 어때요? 일본 국내에서 만들어가지고 계속 성해요. 우리 병영성처럼. 그럼 계속 변화해요. 계속 바뀝니다.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딱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원인을 쓰고 중단하고 그대로 나눴기 때문에 일본 성곽사에서 16세기 말의 축성 기법, 방법 뭐 이런 거 연구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 자료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일본인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건사는 이런 말을 되게 쉽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건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좀 어폐가 있거든요. 문화재 파괴와 직결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현재 무너져서 위험한 곳만 정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은 잡아가고 있고 일단 우리 성곽에 관련된 이런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축성은 임진왜란 시작하자마자 시작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성곽이 많이 있고 여기가 우리 입장에서 의미 있는 거는 사명대사가 가토 교마사하고 이 성 안에서 한 4번 정도 교습을 했대요. 뭐 포로교환이라든가 또 일부러 우리가 들어가서 적점을 염탐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여기 주민들이 여기서 그 같이 살았던 우리 주민들이 그 조상들을 기리기 위해서 창표당이라고 하는 제사시설을 세웠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없어졌다가 최근 여기 가보시면은 창표당만 복원을 해놨어요. 가장 좋은 위치에 가운데다가. 그래서 주민들이 이 표를 가지고 있는 선거할 때 표를 가진 주민들의 의사를 이제 무시할 수 없으니까 창표당만 지금 복원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확대하면 이런 모습인데요. 명성도라고 글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전선이 보이고, 그 다음 여기에 주사, 그래가지고, 주사리. 주사리 해서 40호가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에도 시장이 보입니다. 장시. 여기 17호. 여기 뭐, 창고입니까? 창고, 성황당, 객사, 뭐, 이런 것들이 쭉 시설이 다, 여기도 19호. 집의 호수, 여기 북문, 남문, 이런 성문의 이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남진지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영남진지. 여기 보면 이제 공해로 객사가 다슥한 산문, 동헌, 군기고, 화약고, 어변정, 군관청, 진무청, 사령방, 물루.
이런 등등의 시설이 있다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아까 그 속대전 같은 데서 보셨다시피 병선도 똑같이 한 척 한 척, 두 척에서 네 척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최 선생의 모습입니다. 요건 이제 에서 내려다보고 찍었고요. 밑에 아까 보신 대로 성내 마을이 보이고, 요거를 일본말로는 노부리 시각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그 성벽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 담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올라가서 아래쪽에 있는 성곽과 산 정상에 있는 성곽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벽을 밑에서 쳐다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쭉 산 정상으로 능선 올라가고 안에 다시 이중 성곽이 돼 있어가지고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제일 꼭대기 본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산 정상 부분이고요. 지금 요 건물 앞에 있고 앞에 국도가 있는데요. 국도 뒤에 앞에 건물이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건물 안으로 마당 안으로 돌아서 이렇게 2단으로 된 높은 석축이 잘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서생성 전체 모습이고 그 일제강점기 때 사진 중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사람이 찍은 사진이 많아요. 이 사람이 스케일입니다. 사람이 여기서 있으면 이 성벽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직관으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것도 사진 촬영하는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서성의 모습입니다. 아까 보신 그 길게 정석 복방하는 성벽이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고요. 위쪽에서 내려다보면 이제 풀이 자라서 그렇지. 이것도 올라가는 성이네요. 잡초가 자라서 성벽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게 제가 설명할 때 중간에 있는 이중성이라고 말했는데요. 고성입니다. 이걸 통과하면은 산 정상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겠고, 요거를 왜 두 장을 같이 배치했냐면 정비 전의 모습이고 정비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최근에 요 성을 요렇게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성이랑 두려성이 보이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 성벽을 먼저 쌓고 나중에 이 부분을 달아내어서 성문처럼 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꼭대기에서 진화 모습입니다. 여기 명선도, 여기가 진화 해수욕장입니다. 반대로 해수욕장 주진구에서 산천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산 꼭대기에 이렇게 성벽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상부의 성벽의 모습이고 특히 이제 일제시대 때 아마 여기 그 일본인들이 서생에 여기 많이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서 자기 조상들의 이제 전적지라고 공물을 만들고 하면서 벚나무 되게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봄 되면 벚꽃이 뭐 어쨌든 이쁩니다. 장관입니다. 서성성의 외성하고 만전성의 이제 위성 사진입니다. 여기가 진이고요. 이쪽에 가려진 부분에 명선도가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웅천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회화강이 이제 흘러서 바다로 나가는 위치가 되겠고 진화 해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변 바로 뒤에 솟은 산 위에 서생포의 성이 있고 서생포 진화 해변에서 남창으로 나오는 국도가 있거든요. 지방도. 이 도로를 따라 남창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최근에 만든 요 바이패스 국도가 있습니다. 요 도로 바로 옆에 여기 언덕 위에 이제 만호진성이 있어요. 서생포 만호진성. 원래는 우리 수군성이 여기 있었는데 이 수군성을 부셔가지고 이 돌멩이를 가지고 왜군이 여기다 성을 새로 쌓았고 임난 이후에는 우리 수군이 그냥 이 외성을 우리 성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울산읍성입니다. 아까 중구에 있던 성곽 3개를 설명드렸는데 다시 그리 돌아왔습니다. 우선 여기서 좀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한자가 많아서 죄송한데 그 읍이라는 이 용어는 많이 썼습니다. 고려시대도 읍사 뭐 이런 용어가 있고 근데 읍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개념의 도시, 조선 스타일의 도시이고요. 이 읍성을 고안해낸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저는 정도전이라는 사람을 천재로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이 사람이 이 주례를 보고 그 주례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도시를 만들고 집을 지을 때 이 주례 골금기라고 하는 이 자료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례를 얼마나 쓴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왕조실록의 원문 검색을 해보니까
일단 주례란 두 글자 처음에는 336건, 6건이 나와요. 그만큼 이제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뭐 하나하나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우선 이제 그 주례 고궁지에 따라서 좌우서를 두는데요. 왼쪽에 이제 종묘, 오른쪽에 사직단을 둡니다. 서울의 정문, 그래서 왕이 남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왕 쪽이 이제 사직단이 있고요. 서쪽. 왼쪽인 동쪽에 종묘가 있죠. 그리고 팔괘에 따라서 여덟 방위를 정합니다. 서울의 사대문 사소문은 이 팔괘에 따라서 정하고요. 그 다음 오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성 5개를 가지고 성문 이름을 붙여요. 동대문 흥인지문이죠. 서대문 돈의문이죠. 남문이 숭례문이죠. 북문이 홍지문, 뭐 지금 바뀌었습니다만은. 가운데 보신각이 있어요. 인의예지신이에요. 그런 식으로 딱 붙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이라고 하는 천지 추나 추동을 가지고 이호 예병 형공이라고 하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라고 하는 육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 도시의 신으로 사직단 서울처럼 그다음 성황사, 성황단, 여제단, 문묘라고 하는 4개의 제사시설을 똑같이 배쳤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획일화죠. 전국의 도시 구조를 똑같은 스타일로 갖다가 앉혔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 스타일의 읍성입니다. 그리고 읍성의 경우는 이제 군사적 목적이 물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병조판서 최윤덕이 말이죠. 말한 내용이 세종실록에 있는데 방어가 가장 기묘한 연변고을은 산성을 없애고 읍성을 사라. 읍성으로 소용이 없을 듯한 것은 이전대로 산성을 사라. 또 각 고을에 옛성이 있으면 그대로 수축하고 옛성이 없으면 가까운 곳에 새로운 터를 가려서 새로 만들어라. 그리고 견실하지 못한 성이 있으면은 그 고을의 호수, 즉 인구수에 따라서 크게 쌓거나 줄여서 쌓거나 이렇게 개축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은요, 성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샘물이 많아야 되고, 대신에 또 밖으로는 수해가 없어야 돼요. 홍수 때마다 성벽이 허물어지거나 하면 곤란하거든요. 그 다음에 군사와 말이 교통이 되겠죠? 군사와 말이 이동하기 편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 토성이 아니라 돌성을 쌓아라. 이런 게 이제 조선시대의 읍성을 우리가 쌓았던 입지 조건입니다. 또 다른 실록에 보면은 평지나 높은 구렁이는 피했고 터가 넓고 샘물이 풍족하고 아정과 관노가 살 수 있고 유사시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 유사시 백성이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나라 읍성은 모든 백성을 다 집어넣고 살게 하는 성곽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농업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농꾼들은 전답에 가까이에서 농사 지어야 되거든요. 성안에 살면서 수십 미를 걸어가서 농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평시에는 자기 마을에서 농사 짓다가 전쟁이 벌어지면 성안으로 전부 피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안에 들어와서 함께 군인이 돼가지고 적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군사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경국대전에 이제 당연히 이건 국가시설이니까 법전에 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진의 읍성, 산성에 대해서는 병마 절도사가 무너진 것을 순히 심사한 다음에 고친 곳을 자세히 이 열기해서 즉 엑셀 파일로 정리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매년 왕에게 보고한다. 무너진 곳이 즉시 고치지 않았거나 고쳤는 경고하지 못하면 당회관을 파면한다. 선거 관리 제대로 못하면 이제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엄하게 관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거제도도 을림 지방제도 개혁으로 다 한꺼번에 폐지됩니다. 당시 고종이 145에 의해서 각 도의 병영 수령 폐지했건, 141호 각 진영 폐지했건, 142호 각 진보 폐지했건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병영도 이제 제도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수영도 제도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진보가 뭐냐 하면 진영이 바로 아까 보신 서생포 수군진, 그 다음 울산 도호부, 뭐 언양현 이것도 전부 다 군사적으로 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한꺼번에 같은 날 폐지가 됩니다. 자,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성벽은 이제 관리 부지에 놓이게 돼요. 아무도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성벽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관리 주체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일 합방을 맞게 됩니다. 강제 병합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하면서 점점점 우리 성곽은 특히 도시에 있는 이 읍성은 아주 빠르게 훼손돼 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건물이 어때요? 옛날 건축물이 다 흙과 돌로 짓죠. 흙과 돌과 나무로 짓습니다. 근데 이제 담장사 큰 돌이 필요해요. 돌 없잖아요. 요즘 저는 이 덤퍼트럭을 싣고지만은 이 시대에는 당연히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그 집 주인이 직접 지게 지고 돌멩이를 날라야 돼요. 그러면 멀리서 가져오는 게 편하겠습니까? 가까이서 가져오는 게 편하겠습니까? 집 바로 옆에 있는 성벽에 돌을 빼다 쓰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벽이 하나하나 허물어져 갔습니다. 이제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관리 안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1907년 7월 30날 이게 아마 고종이 하야하고 난 후죠. 순종 즉위 후로 생각되는데 성벽 처리 위원회라는 걸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남대문 좌우에 있는 그 성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이 도습이 말이죠. 멀쩡한 성벽을 이때 허물어 버립니다. 강제로 일본군이.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서울에 와 있던 일본이 그 쓴 책에 보면 뭐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기도 했는데 이제 이 순종 황제 앞에서 그 성벽을 허물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이 나중에 그 메이지 천황 다음인 대정 천황이 이때 황세자 시절에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서울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호 문제가 있겠죠. 근데 당시에 조선군 사령부는 어디에 있었냐면 용산에 있었습니다. 용산은 서울 남대문 밖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군 주력 부대가 성 밖에 있다 보니까 성에 들어가는 자기 황태자를 경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시에 재빨리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남대문 닫아버리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서울에 와 있던 일본인들을 비롯해서 조선 주차군 사령관 등등이 꾀를 냈답니다. 이제 황제국으로 우리가 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도를 하나, 그림을 하나 꺼내놓고 황제국의 성문은 세 갈래로 통합니다. 한 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설득이 통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 말로는. 그래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남대문 좌우에 성벽을 허물어 버렸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일제시대 엽서, 사진 엽서나 옛날 사진을 보시면 남대문 주변이 로타리였거든요. 지금도 뭐 로타리긴 합니다만 이제 성벽을 복원해가지고 좀 로타리 같지 않게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자기들 황태자를 방한한 황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나라 도성의 성벽을 철거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보다 앞서 1900년은요. 외국 없으면 일단 당시 친일파 군수였던 박중영하고가 힘을 합쳐가지고 대구 읍성도 철거해버립니다. 음, 돌광봉사로 철거해가지고 성벽을 철거한 이제 동성로, 서성로 뭐 이래가지고 대구에 있는 도로입니다. 사실 서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성벽 철거 주로 도로인데요. 예. 파리에 왜 원래 옛날 고 파리는 아주 작았거든요. 예, 그 시타섬이라고 그래가지고 노틀담 있는 그 주변밖에 없었는데 시가지가 계속 확장되면서 외곽에 성벽을 만들고 또 확장하면서 그 성벽을 허물고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그 도로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 개가 그게 전부 성벽 자리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요. 성벽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뭐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성경 7년에 축성 시작해서 8년 1477년에 완성했고요. 1597년에 이제 회철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성벽을 또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느냐? 요게 지적도입니다. 지적도 그렸는데 이 노란색이 전부 구기지예요. 노란색이. 자, 여기 가운데 미술부지로 하다가 미술관 옆에 짓고 비오는 땅이 여기 가보시면 있어요. 그게 객사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미술관 부지를 지나서 동원이 있어요. 울산 동원. 요 까만색은 동원 광장이거든요. 동원 광장이 있어요. 지금은 도로 쓰기 때문에 광장 같아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고 이제 객사
지금 거리가 이렇게 하여강까지 쭉 내려갑니다. 이게 조선시대의 국유지의 분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가운데 이렇게 객사라든가 동같이 국유지 되잖아요. 근데 요 따라 있는 이 국유지가 뭐냐 이거죠. 왜 이렇게 가장자리를 따라서 마치 선처럼 국유지가 있을까? 라고 이제 제가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이 이렇게 되는지도 아까도 잠깐 보셨는데, 뭐 이제 칼라 입혔습니다만은,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이 라인이, 이 붉은색으로 된 이 라인, 바로 이 라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강혜루가 있거든요, 글자가. 여기 남문입니다, 요 자리. 동문이라는 글자가 뚜렷하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문이라는 글자가 뚜렷하죠.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이후 기초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렸고, 여기도 이제 성지가 없지만 성벽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성벽 자리 당연히 국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유지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라고 하는 거는요, 골목길도 마찬가지고 제거를 해서 그 도로망을 만들지 않는 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골목길에 수많은 사람이 대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골목길을 막거나 없앨 수가 없어요. 위치를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수면 유지가 됩니다. 아, 바로 없으니까. 조선 전기의 지적선이나 후기의 지적선이나 거의 뭐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국유지가 조선 후기까지도 그대로 내려왔다. 일제 초기까지도.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가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로서는 기쁜 일이 벌어졌는데, 지난 2019년에 바로 요 자리에서 발굴 조사를 했더니 이 성벽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 바로 이 읍성의 성벽입니다. 허물어지고 거의 500년 만에, 500년 아니구나, 한 450년 만에 처음으로 얘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일대 사건이죠. 왜냐하면 저처럼 학자들이 여기 있을 것이라고 주장만 해왔는데 실제로 나타났거든요. 아까 보신 개변성처럼. 근데 여기서도 뭐 이왕 제 자랑을 하자면 여기 한번 보시면 말이죠. 이 신문 기사거든요. 요 작은 점선은 2014년에 울산과학대 학술조사에서 주장했어요. 이렇게 성벽이 지나갔을 것이다. 그 다음에 2004년에 문화재청에서 GIS로 이렇게 두꺼운 점선, 이렇게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2005년에 제가 요 지난 선으로, 실선으로 이렇게 지나갈 것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제가 맞았던 거예요. 저는 지적도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나머지 설들은 도대체 뭘 근거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내가 주장하는 근거를 얘기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근거 없이 그냥 얘기를 해요. 마치 뭐 점치듯이 말이죠. 이거는 울산 읍성의 모습을 넘어가나? 저희 방에서 시뮬레이션을 그냥 만들었습니다. 이게 남문이고요. 지금 이렇게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요런 게 치성이라면 요 튀어나와 있는 거. 요게 동문입니다. 동문 옹성이 있고요. 앞에 도랑이 있어서 해자 역할하고, 저기 북동쪽이고요. 예, 요쪽이 북문이 되겠습니다. 요게 객사고요. 예, 옆에 동원입니다. 예, 다시 돌아 내려와서 서문은 저 밑에 있습니다. 앞쪽이 이렇게 전부 바다였어요. 남쪽이 지금 성남동, 옥교동, 태화강이 전부 이렇게 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남문 앞에까지 이렇게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안에는 이렇게 빈 땅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시에 군사들이, 농민들이 말이죠. 피난 들어와서 여기서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빈 공간을 일부러 만들어 두는 겁니다. 자, 은양읍성입니다. 바로 가까이 있죠.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은양읍성의 모습인데, 남쪽에서 촬영했고요. 역시 성안에는 전부 논으로 피어 있고, 요 초등학교가 나가기 전에 촬영한 거라서 학교가 잘 남아 있습니다. 학교 강당도 보이고요. 요 학교가 있는 이 자리가 동헌 자리와 객사 자리입니다. 이 뒤에 비어 있는 논이 있는 이 자리는 조선시대 지도를 봐도 전부 논이에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최근에 정비를 했거든요. 뭐 복원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또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얘기는 이따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잘못하다 보니 이 부분이 무너져가지고 최근에 지금 정비하고 있거든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싹 막아가지고 몰래 몰래 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 날까봐. 예, 그리고 이제 그 읍성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쓰냐면요. 한반도 전체에서 조선시대에 그 읍성은 한 11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남북 합쳐서 군수, 저 고을수는 330개 있었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성곽이 있었습니다. 그럼 성곽은 어디에 있었느냐? 모든 곳에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본인이 연구했는데요. 그 연구를 보면 요 해안선 따라 한 바퀴 돌듯이 우리나라를 포위하듯이 성곽이 있고요. 그 다음 주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서울에서 의주로 나가는 중국으로 통하는 요 통로 주변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통로 중심으로 성곽을 집중적으로 만들었다. 그렇지 않은 곳은 많이 만들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경북 북부라든가 강원도에는 성곽이 거의 없어요. 요 해안선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았던 성곽 중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거는 12개밖에 없고요. 시도 지정 기념물은 17개, 문화재 자료 6개, 2004년 현재 35개밖에 없습니다. 뭐 수백 개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성곽이 이제 사라져갔던 거죠. 언양도 뭐 기록이 많은데요. 생략하겠습니다. 자, 요게 하나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고지도가 다 조선 거지만 해동지도, 지승, 경주도의 저하통지도, 여지도, 경상도 읍지, 은영군지도 이렇게 있는데 요 연대수도 이렇게 딱 나열해 보니까 재밌는 게 보였습니다. 보세요. 제일 빠른 1730년 지도에 보면 성문이 세상에 초가적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지붕만 있어요. 지금 기둥이 없잖아요. 초가예요, 초가. 남문 건물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객사하고 아사 그래가지고 딱 두 동만 뭐 생각했다고 생각도 되지만 두 동만 보이죠? 그 다음 단계 가면은 이제 동문선 남문은 아니네. 남 역시 똑같고 지금 동선 어때요? 흰색으로 표시한 걸로 봐서 역시 초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직 문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건물 많이 늘었어요. 그 다음 이쪽 보시면 요거는 이제 뭐 생각해서 그린 거라서 비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보시면 성문이 기와집으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북문은 여전히 초가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지도, 여지도 보시면 전부 다 기와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지도, 1899년에 그린 언양군 지도에 보시면 이제 뚜렷하게 그렸는데 동성문 아래쪽 건물이 잔뜩 있고요. 여기는 없죠. 그 현재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동그랗게 보면 감옥이고요. 감옥. 그 다음 여기 2층으로 그려진 거는 이제 동원으로 들어가는 정문이고요. 여기 건물이 좀 길게 보면 객사 건물입니다. 이렇게 마치 어린이가 그린 것처럼 좀 유치해 보이죠. 실제 이걸 그림도 정확하게 그 특징을 표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위성사진 지적도의 성벽섬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 이런 모습인데요. 밖에 있는 이 네모가 길이 1000m쯤 되고요. 각각 380, 380, 380, 380입니다. 거의 정사각형이고 여기 이제 뭐 여기 튀어나온 거 있죠. 성벽 바깥으로 이걸 치성이라 그래요. 치성. 그 다음에 성 이렇게 둥글게 나온 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옹성이라 그랬죠. 옹성. 자, 이런 치성은 대충 길이를 보면 한 90m 간격이 하나씩 있어요. 이게 왜 있겠습니까? 요 성벽에 붙어서 공격하는 적군을 뒤에서 활이나 총을 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성벽 방어를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너무 멀어도 안 되지만 시선길이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끼리 쏜 총에 우리가 맞아 죽겠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유효 사거리를 좀 벗어나가지고 요 지점에서 중첩이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 이 안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이 위치가 생긴 모양도 그렇고 땅 모양이 이게 조선 원양읍성 성벽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전개 요만한 성으로 만들었다가 1600년 연산군 때 이렇게 크게 키웠습니다. 확장한 거죠. 그게 지적선에 이렇게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남쪽 성벽을 발굴하니까
초축, 그러니까 처음 만든 성벽과 나중에 만든 성벽이 따로 나왔어요.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확인 안 했지만. 자, 그 다음에 언양업성의 요 기록에 보면은, 뭐, 예터에다가 1427자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1498자가 됐다. 3064척이 됐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요. 재밌었습니다. 보시면, 요 점선 부분을 위성사진으로 제가 찍어보니까 733m였어요. 근데 여기 잠 한자가 39cm거든요. 약 포백척으로. 근데 이렇게 나누니까 딱 1496자가 나와요. 이 1498척이죠. 세상에 대충 이렇게 찍었는데도 두 자밖에 오차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가 실제로 처음 했을 때 처음 했기 때문에 요 3064척을 나누니까 한자가 48.96이 나왔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예, 기록이 결코 대충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그렇고요. 바깥에 거는. 아, 요 안에 거. 어. 안에 게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는 1496자. 토축으로 했다는 작은 성길이하고 일치하거든요. 예. 그래서 석축으로 된 거는 3064척이고 예, 안에 있는 요 작은 성은 1498척이다. 예, 이 길이는 이 산식에 의해서 일치한다, 확인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주변에 녹지나 수로, 특히 영남은 이게 수로가 재밌습니다. 저기 대화강 상류에서 물을 끓여가지고요. 서문에서 동문으로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이 물 때문에 여기 안에 미나리 농사, 논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요. 옛날엔 여기 아래쪽에 저기 물레방아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레방아.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가곡도 있죠. 지금 노래를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시냇물이 미나리깡을 뭐 흘러서 물레방아가 어쩌고 하는 그런 가곡이 있는데요. 예. 그것도 이게 예, 무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은양도 똑같이 제가 지적도를 분석해 봤는데 요 짙은 주황색이 구기지거든요. 예, 그래서 예, 구기지가 이만큼 펼쳐져 있었고요. 특히 그 중에 이제 구기지 대지만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고, 요 성벽은 녹색으로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다른 색깔이 보이는데, 여기 동불이 소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현교 소유 토지, 그 다음에 통도 소유 토지도 성 안에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도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읍지에 나와 있는 여러 시설물들을 요 지도 안에 표시하면은 대충 은양 안에 어떤 관아가 어디에 있었는지 예,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제가 작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은양의 엉터리 부분이 몇 개 있는데요. 자, 지금 은양읍성 가보시면 읍사무소 앞에 성벽을 이렇게 정비를 해놨어요. 요렇게 하늘에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 이거 잘못 정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고 계신 분 누구냐면 유신 문화재위원님이세요. 그 모자하게 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고고학과 교수님이거든요. 여기 뭐라고 일어났어요. 에, 보고는 기단부 아래에서 높이 2m 정도까지 적합하다. 높이 2m로 해라. 그 다음에 가급적 현존 체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건 상단부에 위에 흙으로 마감하는 것은 부당하다. 돌로만 해라. 6m가 되어버렸네. 여기 6m 없네. 여기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규모가 확인되었는데 내벽, 즉 이 안쪽 벽과 바깥 벽의 폭을 6m로 하라. 이렇게 딱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문대로 성벽의 단면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사진처럼. 제가 이걸 틀렸다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젊은 공대 교수와 원로 공학과 교수님하고 이제 붙은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복원을 벌써 25년째 중단되어 있고요. 현재는 이렇게 이어서 발굴하면서 이런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건 제가 논문으로 발표한 거거든요. 성벽 이러이러 했을 것이다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복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장한 방식대로 이제 복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거든요. 남문의 경우에 이렇게 옹성을 쌓았는데 뒤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왜 잘못됐냐면요. 여기 지금 사진에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일단 요 바닥과 성문 2층 바닥과 성벽의 높이가 언양은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장군이 지휘하는 물루가 더 높아야 돼요. 이 3단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은양은 전부 똑같이 해놨습니다. 옹성과 채성도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수원 화성을 보시면 어떠냐면 이 물루 부분의 바닥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 채성 부분이 요 높이에요. 옹성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만큼 내려와요. 이 차이 보이시죠? 요게 옹성의 요 상부 바닥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 본성의 이 물루에 비해서 엄청 낮죠. 이렇게 해야 여기서 장군이 서서 밖을 보고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내년음성 너무 높아가지고 밖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밖을 보려고 뺀 순간 이제 여기서 활이나 총알이 날아오는 거죠. 여기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수화성문의 경우에 확연히 보입니다. 이게 물루의 높이, 이게 채성의 높이, 이게 옹성의 바닥 높이가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돼야 되고 또 지적도를 보면요. 지적도를 보면 은양의 경우에 이런 모습이라서 이 성물루가 얹힌 이 부분이 분명히 뒤쪽에 저는 이렇게 흙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적도를 굉장히 사람들이 좀 오인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거든요. 현상대로 그립니다. 상상을 보태거나 마음대로 변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물론 발굴은 했습니다만은 발굴한다고 모든 게 또 밝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습니다. 시간 딱 맞게 끝난 것 같은데요. 읍승에 대해서 한 번 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읍승은요, 이렇습니다. 일본 때문에 만들었고, 일본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읍승은 고려 말에 외국을 막기 위해서 샀어요. 왜군은 소규모 부대로 왔기 때문에 그 소규모 부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규모의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 때 수만 대군이 오니까 대응을 못했어요. 뭐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근데 이제 스님들이 결국 식민지 시기 우리 업성은 전부 다 훼손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일본을 막기 위해서 쌓았던 성이 나쁘게 말하면 대일본 제국 조선이 성공이 돼가지고 그 일본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예,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때문에 만들었던 성이 일본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에 의해서 사라졌다. 이게 업성의 기본 원인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